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 통의 편지 이야기예요. 45해 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이야기예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날, 저는 장례식장 빈소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우, 제 아버지. 78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미영씨 고생 많으셨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슬픔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허탈함이 더 컸어요. 제 옆에는 둘째 민호와 셋째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진짜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는 달리요. 발인을 마친 후 장례식장 옆 작은 회의실에서 상속 안내가 있었어요. 김태준 변호사님이 안내문을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긴장됐어요.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고인의 재산은 신탁으로 관리됩니다. 수탁자로서 간병인 박정희 씨가 관리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민호와 수진의 반응이 더 격렬했어요. 잠깐만요. 간병인한테 전 재산을 맡긴다고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사기예요. 수진도 벌떡 일어났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놀랍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평생 이 집에서 받은 대우를 생각하면요. 이런 결과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거든요. 민호와 수진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친지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갈게요. 언니, 이게 말이 돼? 가만히 있을 거야? 수진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너희는 모르지.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을 남기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무슨 말들을 하는지 들렸지만요. 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혼자 앉아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 봤어요.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차가우셨어요.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신 기억이 없어요. 제가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면요. 말도 꺼내기 전에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됐어요.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들어주지 않으실 거라는 걸. 미영아, 너는 첫째니까 동생들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게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범이라는 건 항상 참는 것이었어요. 민호와 수진이 무언가를 갖고 싶다고 하면 바로 사주셨지만 제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대답하셨죠. 사춘기 때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해 힘들어하는 걸 즐기시는 게 아닐까 싶기까지 했답니다. 새 옷도 맛있는 음식도 새 가방도요. 항상 민호와 수진이 먼저였어요. 명절 때는 더 힘들었어요. 친척들이 모이면 어머니는 민호와 수진만 자랑하셨거든요. 우리 민호는 의대에 들어갔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진이는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저에 대해서는 한마디뿐이었어요. 미영이는 첫째라 고생이 많아요. 마치 제가 집안의 짐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학교 공부도 그랬어요. 어머니는 민호와 수진의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게 대단한 의무이신 듯 치맛바람이 대단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에게는 공부하란 말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시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첫 딸이니까 당연히 이런 건 해야지 하시면서 집안의 온갖 일들이 제 몫이기도 했어요. 저는 일을 해야 해서 저의 시험 기간은 어머니에겐 전혀 중요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나쁜 성적표를 받아오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하며 비아냥거리시는 건 잊지 않으셨죠. 어머니는 늘 일하는 아주머니를 두고 계셨지만 저에게도 늘 일을 시키셨어요. 일하는 아주머니와 같이 이것저것 일을 하니 아주머니들까지도 저에게 일을 시키기도 했죠. 동생들도 언니 내 옷 다려놔야지 하는 말들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저는 진하게 아무런 조언도 없는 어머니 아래에서 적당한 대학에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나마 대학을 간 게 다행한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진학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니의 극성 덕분에 둘째 민호는 최상위 의대로, 셋째 수진 역시 최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치워버리듯 나이가 되자 적당한 남자와 선을 보게 하시고 결혼하라 하셨어요. 전 치워지듯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다행히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했고요. 아이도 하나밖에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민호와 수진에게는 계속 지원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요. 어머니는 민호와 수진이 결혼할 때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고 또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미리 증여하셨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한마디 없이요. 그런 상황에서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번엔 아버지가 암으로 병상에 누우셨어요. 당연히 제가 간병을 맡게 됐어요. 언니가 한가하잖아. 그리고 원래 첫째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수진의 말이었어요. 민호는 의사로 바쁘다고 했고요. 수진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만큼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미영아 고생이 많다. 아빠가 미안해. 아버지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요. 저는 모든 걸 참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제게는 유일한 위로였고 힘이었어요. 어머니의 차가움 때문에 내가 쓸모없는 인간인가 싶다가도 아버지에게 받는 특별한 따뜻한 느낌은 제가 세상에 살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런 아버지마저 간병인에게 전 재산을 맡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 곁을 지켜온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말이에요. 저는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이 집을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야.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보다는 허탈함이었어요. 45해 동안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짐을 정리하다가 저는 어릴 적부터 쓰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려고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다이어리, 편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보면서 옛 생각에 잠겼죠.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랍 바닥이 살짝 들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요. 서랍에 이중 바닥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전혀 몰랐던 비밀 공간이었죠. 이중 바닥을 열어보니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미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이걸 여기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친필이었어요. 아버지의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랑하는 미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안내문 때문에 많이 놀랐을 테고. 미영아, 미안하다. 평생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너 어머니도 나도 모두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너에게는 충격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는 내 친딸이다. 하지만 너 어머니의 친딸은 아니야. 오래전 내가 젊었을 때 실수로 생긴 아이였다. 내 친어머니는 당시 우리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어.
나는 재력 있는 집안 딸과 결혼을 했다. 처가에서 병원도 차려주었지. 하지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어. 그런 상황에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던 간호사와 실수를 했지. 그 결과 너가 태어났다. 너 어머니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너를 맡기로 했다. 간호사는 떠나야 했고 너는 우리 딸로 자라게 되었다. 하지만 너 어머니는 마음으로는 너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너에게 늘 차갑게 대했던 거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미영아, 너 어머니는 생전에 유산으로 큰 액수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테지만 너 어머니는 재산 대부분을 민호와 수진에게 나누어 주었다. 민호와 수진이는 아파트를 포함하여 현금 주식 등 상당한 액수를 너 어머니에게 받았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공평하게 하려고 한다. 내 재산은 모두 너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으니까. 미영아, 실제 상속은 신탁으로 진행된다. 이 열쇠 카드를 가지고 김태준 변호사를 찾아가거라. 그러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소중한 딸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에게 마땅한 것을 돌려주고 싶다.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제 온몸이 떨렸어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저를 그렇게 차갑게 대하신 거였구나.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충격이 있었어요. 민호와 수진이 이미 어머니로부터 꽤 큰 액수의 재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실조차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럼 내 친어머니는 누구지? 그 간호사는 어디에 계실까?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아버지의 마음도 느껴졌어요. 얼마나 미안해 하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45해 동안 품어온 모든 서러움과 아버지의 뒤늦은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열쇠 카드를 들여다봤어요. 법무법인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진짜 상속이 신탁이라고? 그럼 오늘 변호사가 설명한 건 뭐였지?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아침에 가야겠어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 출생에 대한 진실, 그동안의 상처,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될 내용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저는 서둘러 법무법인을 찾았어요. 김태준 변호사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 씨 어떻게? 혹시 열쇠 카드를 찾으셨나요? 네, 아버지 편지와 함께 있었어요. 어제 안내문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시던데.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공유한 건 분쟁을 막기 위한 간략 안내문이었습니다. 실제 상속 구조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변호사는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제대로 된 유언신탁 계약서였습니다. 실제로는 신탁회사와 박정희 씨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박정희 씨는 현장 집행을 담당하고요. 신탁회사는 자산관리와 감시를 담당합니다. 3개월마다 집행 보고서도 작성됩니다. 최종 수익자는요? 미영 씨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부채 정리, 치료비, 자립 과정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이전됩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잠깐만요, 이해가 안 돼요. 박정희 씨는 왜 이런 일을? 박정희 씨는 고인과 오래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과거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수간호사셨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네, 미영 씨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당시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고인께서 마지막에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지목하신 거죠. 김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여기 고인의 자필 각서가 있어요. 미영 씨의 출생 경위와 그동안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아버지가 직접 쓴 제 출생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박정희 씨는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고요? 네. 박정희 씨는 당시 병원의 수간호사셨고 미영 씨의 친어머니였던 간호사는 신입 간호사 김수진입니다. 떠난 뒤 그 상황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죠. 김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고인께서는 마지막에 모든 진실을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미영 씨가 그동안 받지 못한 것들을 보상해주고 싶어 하셨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직접 말씀을 안 해주셨죠? 고인께서 많이 고민하셨어요. 하지만 부인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말씀드리기 어려웠다고 하시더군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박정희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같은 날 오후, 저는 박정희 씨를 만났어요.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박정희 씨는 60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오랜 간병 경험이 느껴지는 차분한 분위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 씨. 박정희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선생님. 둘은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어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박정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께 들으셨죠? 모든 사정을. 네, 어느 정도는. 하지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궁금했던 것을 물었어요. 제 친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박정희 씨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어요. 이름은 김수진이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신입 간호사였죠.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저와 아버지의 일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수간호사였으니까 눈치챌 수밖에 없었죠. 박정희 씨는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말렸어요. 원장님은 이미 결혼하신 분이고 수진이는 너무 순수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특히 원장님이 집에서 많이 힘들어 하셔서. 저는 아버지의 입장이 이해됐어요. 그럼 제가 태어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수진이는 출산 후 바로 부산으로 떠났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어머니, 제 친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박정희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방암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돌아가셨다고요? 네. 혼자 사시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됐어요. 마지막에 미영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친어머니가 이미 세상에 없다니. 제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딸이 잘 자라고 있는지 행복한지 늘 궁금해 하셨대요. 하지만 약속 때문에 찾아뵐 수는 없었다고 하시면서 박정희 씨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수진이가 남긴 거예요. 미영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안에는 작은 목걸이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영아, 이 편지를 읽게 될 때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평생 너를 지켜보지 못해서. 엄마는 너를 포기한 게 아니야. 너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선택이 너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봐 항상 걱정이었다. 이 목걸이는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끼고 있던 거야. 너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 이제라도 받아줘.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다. 사랑한다.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친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선생님 고마워요. 이걸 전해주셔서.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셨을 때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왜 공동수탁자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원장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미영 씨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동생분들과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도록요. 투명하게 기록하고 보고해달라고. 그날 저녁, 저는 민호와 수진을 만났어요.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집 거실에 셋이 모여 앉았어요.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뭔 얘기가 있다고 그랬어? 민호가 먼저 물었어요. 상속 구조에 대한 진실이야. 그리고 나에 대한 진실도. 저는 천천히 모든 걸 설명했어요. 제 출생 비밀을요. 그리고 신탁의 실제 내용까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말했어요. 너희는 외할아버지께 받은 유산으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받았잖아. 나는 그 사실도 몰랐어. 둘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말이 돼? 수진이 소리쳤어요. 언니가 아버지에. 그럼 우리랑 이복자매란 말이야. 법적으로는 가족이지. 하지만 어머니가 다른 거야. 민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그래서 어머니가 누나를 그렇게. 응. 이제 이해되지? 그리고 왜 너희만 재산을 미리 받았는지도.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누나 미안해.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누나에게 잘못한 적도 있었어. 민호야.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겠지만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달랐어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건 사기야. 변호사한테 확인해봐.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조작일 수도 있잖아. 언니도 속은 거야. 그 사람들한테. 수진아 그만해. 민호가 말렸어요. 오빠는 왜 그래?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을 남이 가져간다고. 저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너희는 이미 크게 받았고 나는 영원이었어. 이번에 형평을 맞추는 거야.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쨌든 나는 인정 못해. 소송할 거야. 수진아. 민호가 말렸지만 수진은 이미 나가버렸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 수진이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괜찮아. 이해해. 갑자기 받아들이기 어렵겠지. 누나는 어떻게 할 거야? 박정희 선생님이랑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믿고 맡기신 구조야. 신탁사가 있고 공동으로 관리하니까 차근차근 가보려고 해. 그럼 나도 도움이 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누나를 낳아주신 분께도 인사드리고 싶어.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일주일 후 김태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유산 상속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저와 박정희 씨 그리고 민호가 참석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호사를 따로 선임한 상태였어요. 그럼 구체적인 상속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먼저 부동산입니다. 강남구 본가, 부산 별장, 그리고 상가 건물 세 채가 있어요. 총 평가액이 약 80억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었거든요. 그리고 현금과 주식이 약 20억 원이에요. 병원 지분이 10억 원 정도 되네요. 총 110억 원 규모입니다. 이 모든 게 저에게 오는 건가요? 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먼저 미영 씨 부채를 정리해야 하고요. 미영 씨의 필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전됩니다. 이 모든 집행은 신탁사와 박정희 씨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3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시게 됩니다. 박정희 씨가 말했어요. 미영 씨, 저는 수탁자 역할만 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받으셔야죠. 아버지가 그걸 원하실 텐데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실제로 고인께서 박정희 씨를 위한 별도 계좌도 만들어 두셨어요.
평생 생활비 명목으로 5억 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인께서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미영 씨에게 전달할 마지막 메시지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서진우 박사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었어요. 미영아, 이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돌려주고 싶다. 민호와 수진이 이미 받은 것은 어머니 재산에서의 증여였고 이번에는 아빠 재산으로 형평을 맞추고자 한다. 너는 내 소중한 딸이니까.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과 공평하게 하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8장 마이너스 재산 다툼과 화해. 하지만 평화로운 해결은 쉽지 않았어요. 수진이 정말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낼 거야. 수진이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수진아, 제발 그만해. 민호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오빠는 왜 그래?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포기한다고? 수진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유언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정신상태에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있고요. 김태준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공정증서 요건을 갖췄습니다. 작성 당시의 의료기록과 주치의 소견서가 있어요. 절차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그렇다 해도 유류분은 인정돼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히 답했어요. 유류분은 피상속인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어머니의 생전증여는 법적으로 직접 상계되지 않아요. 다만 형평과 가정사정을 고려해 조정 절차를 제안합니다. 법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정을 권합니다. 조정 테이블에서 우리는 합의했어요. 신탁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특정 유품과 기념적 자산을 상징적으로 분배하고 신탁의 집행 내역을 가족에게 연 1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어요. 수지는 한동안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가 수진을 설득하러 나선 거였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하자. 오빠는 왜 그래? 언니 편만 들고?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뭘 잘못했다고?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이미 어머니께 충분히 받았잖아. 누나는 한 푼도 못 받았고. 그런데도 우리는 또 더 받으려고 하고 있어. 그래도 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양심적으로는 틀렸어. 생각해봐. 누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민호의 말에 수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니가 누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도 알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심지어 따라서 누나를 무시하기도 했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번만큼은 누나가 우리보다 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해. 며칠 후 수진이 소송을 취하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직접 사과하러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언니는 당연히 장녀니까 양보하는 거고 당연히 집안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수진아, 언니는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상관없어. 평생 함께 살아온 진짜 가족이잖아. 저는 수진을 안아줬어요. 오랜 시간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못해준 사랑도 우리가 해줄게 언니. 몇 달 후, 저는 아버지 서진우 박사의 유지에 따라 집의 일부를 의료재단에 기부했어요. 소외된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집행은 신탁사와 공동수탁 체계로 투명하게 진행됐어요. 연 1회 가족에게 보고되었고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민호가 말했어요. 저는 또한 제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45해 동안의 상처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박정희 선생님은 계속 공동수탁자로 일하시면서요. 가끔 제게 안부를 묻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마치 진짜 어머니처럼요. 미영 씨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셨네요. 네, 선생님 덕분에요. 아니에요. 미영 씨가 스스로 읽어낸 거예요. 제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목걸이를 메고 있으면 때로는 그분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요. 분명히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호와 수지는 정말로 저를 누나로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면 꼭 연락하고 가족 모임에도 항상 저를 먼저 챙겨줘요. 특히 수지는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아이가요. 지금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저에게 연락해요. 언니, 우리 아이들이 이모를 너무 좋아해. 민호도 자주 안부를 물어봐요. 의사로서 제 건강도 챙겨주고 형제로서 진심으로 걱정해줘요. 누나, 혹시 몸에 이상한 데는 없어? 정기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박정희 선생님과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제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신탁 관리도 정말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3개월마다 받는 보고서를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의료 지원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45해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고 있어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거든요. 요리 수업도 듣고 여행도 다니고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평생 품고 살았던 왜 나만 이럴까라는 의문이 해결됐거든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작년 아버지 3주기 때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다운 제사를 지냈어요. 민호가 제사 준비를 주도했고 수진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준비했고요. 박정희 선생님도 함께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제사를 지내면서 저는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빠, 진실을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됐어요. 민호와 수진도 각자 아버지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누나를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제사 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꼭 피가 섞여야만 되는 게 아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박정희 선생님은 이제 신탁 업무에서 물러나셨지만 여전히 제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눠요. 의료지원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도 가끔 봉사활동에 참여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45해 동안 상처받고 살았지만요. 결국에는 진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그 작은 서랍의 이중 바닥에서 찾은 편지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때로는 진실을 아는 게 아픈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진실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면요. 용기를 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상처나 의문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요. 그 끝에는 분명히 더 소중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가족이라는 건 꼭 피가 섞여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괜찮아요. 진심은 언젠가 전해지거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감사합니다.